청소부가 수술을 하겠다고요? 원장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수술실 앞에 모인 의사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어떤 이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젓기도 했다. 대학병원 외과복도 오후 2시 17분. 환자는 이미 마취도 풀리고 있었다. 집도인은 수술 도중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고 호출된 다른 의사들은 모두 다른 수술실에 묶여 있었다. 환자의 심박수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고 모니터 경보음이 복도까지 새어나왔다. 그 순간 청소 카트를 밀던 70 가까운 여자가 앞으로 나섰다. 회색 유니폼, 낡은 고무장갑, 허리가 약간 굽은 몸.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웃음이 터졌다. 누군가는 보안 불러라고 했다. 그런데 10분 뒤 원장은 그 여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도대체 그 청소부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원장은 왜 울었을까? 회색 유니폼 속의 여자, 강술래, 나이 68.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 외곽의 대학병원 청소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한 지 4년이 됐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는 생활. 하루 종일 걸레를 짜고 소독약 냄새를 마시고 의사들의 무심한 발걸음 뒤를 닦았다. 술래는 말이 없었다. 동료 청소부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언제나 조용했다. 점심시간에 다들 모여 앉아 드라마 얘기, 손자 얘기, 며느리 욕을 실컷 하는 동안 술래는 혼자 창가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말을 안 거는 게 아니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그녀에게 가족이 있었다. 딸 하나, 정인 41살. 서울 외곽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는 딸은 한 달에 한 번 명절 즈음에만 연락이 왔다. 전화 내용은 늘 비슷했다. 엄마 돈 좀 필요한데. 술래는 거절한 적이 없었다. 딸이 힘들다면 줄 수 있었다. 그게 엄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딸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몰랐다. 물어보지 않았다.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는 게 더 정확했다. 남편은 없었다. 정확히는 17년 전에 먼저 갔다. 간암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밤 술래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아무 생각도 못했다. 그 뒤 몇 년간은 그냥 살았다. 밥도 먹었고 일도 했고 딸도 챙겼다. 하지만 어디가 빈 것 같았다. 그 빈 곳은 그 뒤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낯설지 않은 건 그 때문이었다. 남편을 보낸 병원은 달랐지만 복도의 냄새, 천장의 형광등, 링거줄이 흔들리는 소리 어디서나 같았다. 그 냄새 속에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남편 곁에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날 아침 이상한 일이 있었다. 외과 병동 복도를 닦고 있던 술래는 수술실 쪽에서 나오는 간호사 한 명을 봤다. 낯빛이 창백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슨 일 있어요? 술래가 묻자 간호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작게 말했다. 수술 도중에 집도의 선생님이 쓰러지셨어요. 술래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환자는요? 아직 열려 있어요. 복강 아니 아직. 간호사는 말을 다 잊지 못하고 다시 뛰어 들어갔다. 술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몇 초가 흘렀다. 그녀의 눈이 수술실 문을 향했다. 복도에는 빠르게 사람이 모였다. 다른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하나씩 상황을 들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전문가가 다르다는 의사, 자신도 지금 수술 중이라는 의사, 그 수술은 경험이 없다는 의사. 원장도 나왔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다. 그가 전화기를 들고 다급하게 연락을 돌리는 사이 술래가 앞으로 나왔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못 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 서 있던 레지던트가 먼저 들었다. 고개를 돌렸다. 회색 유니폼, 청소 카트, 노인. 네?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겠다고요. 그 말이 퍼지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다. 웃음이 터졌다. 청소 아주머니가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안 불러요 빨리. 원장은 술래를 한번 내려다봤다. 눈빛 안에 경멸이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술래가 입을 열었다. 담낭 복강경 수술 도중 출혈이 생겼죠. 관문맥 근처일 겁니다. 지금 몇 분째 됐어요? 복도가 조용해졌다. 원장의 손이 전화기를 쥔 채 멈췄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술래는 카트를 옆으로 밀어놓으며 다시 말했다. 관문맥 근처 출혈이면 지금 당장 결차를 해야 해요. 몇 분 됐냐고요? 그때였다. 복선처럼 술래의 오른손에서 장갑이 천천히 벗겨졌다. 그 손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손가락 마디의 형태가 어딘가 달랐다. 아무도 몰랐던 손. 원장 이재현 45. 이 병원에서 가장 위세 있는 사람이었다. 서울의대 수석 졸업. 외과 레지던트 시절부터 이름이 났고 40대 초반에 병원장 자리에 올랐다. 자타공인 능력자였고 스스로도 그걸 잘 알았다. 그가 복도를 걸으면 직원들이 시선을 피했다. 그의 말은 이 병원에서 법이었다. 그럼 그가 지금 멈춰 서 있었다. 선생님 지금 몇 분 됐냐고요? 술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높아지지도 떨리지도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익혀온 언어처럼 그 말들이 나왔다. 레지던트 중 하나가 작게 속삭였다. 7분입니다. 술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들어가겠습니다. 이재현은 순간 판단했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전국에서 불러도 지금 당장 달려올 외과의는 없었다. 환자의 바이탈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7분. 지혈이 안 되면 앞으로 3분 안에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청소부 한 명이 서 있었다. 본인이 누굽니까?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술래가 이재현을 똑바로 바라봤다. 강술래입니다. 전 서울의대 외과 출신이에요. 전문의 자격증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복도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왜 이 여자는 청소부였나? 아무도 그 질문을 소리내어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복도에 퍼졌고 이재현의 눈 안에서 흔들렸다. 술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저를 막으시려면 막으세요. 하지만 그 환자가 죽으면 책임은 당신이 집니다. 이재현은 3초 동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옆으로 비켜섰다. 소독 준비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술래가 들어갔다. 60년대식 병원 연수생처럼 어설프지 않았다. 그녀는 수술대 앞에 섰고 상황을 한눈에 후었다.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굳은 살 박인 그 손이 37년 만에 다시 메스를 잡았다. 복도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간호사들도 레지던트들도 이재현도. 27분 뒤 수술실 문이 열렸다. 술래가 나왔다.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였고 수술복은 다른 사람 것이었다. 그래도 회색 유니폼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다. 지혈 완료됐어요. 이제 봉합만 하면 됩니다. 전문의 분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카트 쪽으로 걸어갔다. 아무도 말을 못했다. 레지던트 한 명이 겨우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술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오후 이재현은 인사과를 통해 강술래의 인적사항을 열람했다. 파일은 얇았다. 학력란에는 고졸이라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재현은 알고 있었다. 그 여자는 의사였다. 아니 의사였던 사람이었다. 그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왜 그녀는 학력을 숨겼을까? 왜 서울의대 외과 전문의가 이 병원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눈빛. 수술실 앞에서 그를 바라보던 그 눈빛 안에 있던 것. 분노도 아니었고 간절함도 아니었다. 매우 오래 묵은 무언가였다. 이재현은 그날 밤 병원 인사 기록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펼쳤다. 그리고 한 이름 앞에서 멈췄다. 손이 떨렸다. 37년 전의 이름. 파일 안에서 나온 이름은 하나였다. 강술래. 1977년 서울의대 의학과 입학. 수석 입학. 외과 전공의 수료. 전문의 자격 취득. 1987년 자진 폐업 신고. 이재현의 손이 멈췄다. 1987년. 그는 빠르게 계산했다. 그 해에 그는 12살이었다. 아버지는 이 병원의 외과 과장이었다. 이재현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병원 자료실로 갔다. 오래된 종이 기록이 보관된 지하 창고. 형광등이 깜빡이는 좁은 방에서 그는 1987년 서류를 뒤졌다. 2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찾았다. 징계위원회 회의록. 1987년 3월. 회의 안건 전공의 강술래의 의료과실 여부 심의. 이재현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사건은 이랬다. 1987년 2월. 당직 중이던 전공의 강술래는 응급 환자를 받았다. 복부 자상. 빠른 판단이 필요했다. 담당 과장에게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30분을 기다렸다. 과장은 오지 않았다. 환자 상태는 악화됐다. 술래는 혼자 결단을 내렸다. 수술을 시작했다. 수술은 성공했다. 환자는 살았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징계가 내려졌다. 이후 상급 의사의 허가 없이 독단적으로 수술을 집행. 처분 전문의 자격 정지 1년. 병원 퇴직 공고. 이재현은 서류를 더 펼쳤다.
징계를 요청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 이상원. 당시 외과 과장. 이재현의 아버지였다. 방 안이 조용했다.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다. 이재현은 서류를 내려놓고 천장을 봤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아버지. 그는 3년 전에 세상을 떴다. 유능한 외과의였고 원칙주의자였다. 자식에게도 엄했다. 이재현은 그를 존경했다. 아니, 두려워했다는 게 더 정확했다. 그 아버지가 이 일을 했다. 환자를 살린 의사에게 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그 의사는 지금 이 병원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다. 이재현은 다음날 아침 순례를 찾아갔다. 그녀는 4층 병동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강순례 씨. 순례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평온했다. 놀라지도 않았다. 어제 이 병원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죠?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여기 왔습니까? 진짜 이유가 뭡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순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4층 309호 환자 아세요? 이재현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 환자가 뭡니까? 확인해 보세요. 순례는 다시 걸레를 짜기 시작했다. 이재현은 빠르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309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환자 이름 이상원. 그의 아버지와 같은 이름. 아니,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나이를 보니 달랐다. 그런데 보호자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다. 보호자 강정인. 강순례의 딸이었다. 연결된 사람들. 이재현은 병실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문 너머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노인의 기침이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간호사실로 가서 차트를 꺼냈다. 환자 강태수 74세. 췌장암 말기. 입원 17일째. 보호자 강정희는 이틀에 한 번 면회를 왔다. 항상 짧게 있다 갔다. 환자의 식사 거부가 반복되고 있었다. 보호자에게 여러 번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이 늦었다. 이재현은 차트를 덮었다. 강태수. 그는 강순례의 남편이었다. 이재현은 다시 지하로 내려갔다. 이번엔 더 오래된 서류를 찾았다. 이상원 그의 아버지. 1987년 이후의 기록. 아버지는 그해 이후로도 이 병원에서 30년 가까이 일했다. 그 기간 동안 외과 과장에서 부원장까지 올랐다. 그리고 10여 년 전 정년 퇴임 후 서울 외곽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했다. 이재현은 아버지의 퇴직 전 마지막 5년 기록을 살폈다. 그 안에 있었다. 환자 이상원의 기부금 기록이 아니었다. 아버지 명의로 작성된 내부 진정서였다. 1992년 아버지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 본인은 1987년 강순례 전공의에 대한 징계 요청이 부당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봉투에 밀봉된 채 파일 맨 아래 끼워져 있었다. 제출된 흔적이 없었다. 이재현은 눈을 감았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그런데 말하지 않았다. 30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 왜? 순례를 다시 찾은 건 저녁이었다. 그녀는 탈의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지 않고 있었다. 강씨. 순례가 고개를 들었다. 남편분 많이 안 좋으시죠? 네. 자주 보러 오지 못하는 건 딸이 보호자로 서 있기 때문이죠. 본인이 올라가면 남편이 알아볼 수 있으니까. 순례가 눈을 내리깔았다. 남편이 치매도 있는 겁니까? 초기예요. 좋았다 나빴다 해요. 이재현은 낮게 말했다. 남편분이 모르게 그래서 딸 이름으로만 오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 병원에 있으려고 청소부로 취직하신 거고요.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저한테 왜 309호 말씀하신 겁니까? 당신 아버지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재현의 얼굴이 굳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분과 아버지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순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1987년에 제가 수술한 환자가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환자가 제 남편이었어요. 이재현은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다. 순례가 계속 말했다. 그때 저는 전공의였어요. 그이는 교통사고로 실려왔고 복부 자상에 뇌출혈이 심했어요. 당직 과장은 연락이 안 됐고 그이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내 남자가. 저는 수술했어요. 살렸어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는 저한테 징계를 내렸어요. 전문의 자격 정지 퇴직 권고. 저는 병원을 나왔어요. 재취업은 안 됐어요. 의사 경력으로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징계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결국 자격증을 반납했어요. 남편은 살았지만 저는 의사를 그만뒀어요. 우린 결혼했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딸 하나 키웠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이가 살아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이가 이 병원에 왔어요. 암이라고. 그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다시 이 복도에 서고 싶었어요. 그이 가까이에. 이재연의 눈이 시려왔다. 그래서 청소부로 들어온 겁니까? 그이는 저를 여기서 만나면 놀랄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가요. 멀리서 그냥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때였다. 이재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309호. 환자 상태가 급변했다는 연락이었다. 마지막으로 잡은 손. 이재연이 달렸다. 술래도 뒤따랐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복도를 지나 309호 앞에 섰다. 안에서 간호사가 나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맥박이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보호자 연락 중인데 아직 안 오셨고요. 이재연이 말했다. 강순례 씨가 배우자입니다. 들어가도 됩니다. 간호사가 멈칫했다. 순례도 멈칫했다. 이재연을 봤다. 이재연은 그녀의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렸다. 강태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눈이 반쯤 떠져 있었다. 순례가 들어섰다. 그이가 눈을 천천히 돌렸다. 그리고 그녀를 봤다. 3초가 흘렀다. 순례야. 목소리가 모래처럼 부서졌다. 하지만 알아봤다. 그이는 알아봤다. 순례는 걸어가서 침대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그래도 쥐었다. 왔어요.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순례는 웃었다. 눈물이 한 방울 흘렀지만 웃음이 먼저였다. 당신 보려고요. 이 병원에 있었던 거야? 네, 바보같이. 말을 하지. 당신이 놀랄까봐. 그이가 손에 힘을 줬다. 아주 약한 힘이었지만 순례는 느꼈다. 이재연은 문 밖에 서 있었다. 유리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손만 잡고 있는 두 사람. 그는 오랫동안 거기 서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버지, 당신은 평생 원칙주의자였다고 했죠. 상급의에 허가 없이 수술을 한 것은 규칙 위반이라고. 그래서 징계를 내렸다고. 그런데 그 전공의가 수술한 환자가 자신의 남편이었다는 건 알았을까? 알면서도 했을까? 아니면 그 뒤에야 알고 그래서 5년 후에 혼자 그 진정서를 썼을까? 그리고 왜 제출하지 않았을까? 자존심? 두려움? 아니면 너무 늦었다는 생각? 이재연은 알 수 없었다. 이제 알 수도 없었다. 강태수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새벽 2시. 순례가 옆에 있었다. 이재연도 그 복도에 있었다. 당직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병원에 남아 있었다. 이유는 스스로도 잘 몰랐다. 순례가 병실 밖으로 나왔다. 이재연이 일어섰다. 그는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주변에 있던 야간 간호사 2명이 놀라 뒤를 돌아봤다. 이재연은 바닥에 무릎을 댄 채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그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저도 어제 복도에서 웃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과해야 합니다.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7년 전 선생님이 수술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그날 밤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 37년이 없었다면 지금 사흘 전 마지막을 같이 보내는 것도 없었을 겁니다. 선생님이 모든 걸 잃어가면서 그 37년을 만드셨습니다. 이재연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순례는 한참 후에야 말했다. 일어나세요. 이재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당신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엔 순례가 말했다. 한 번은 마주쳤어요. 거리에서. 그이가 태어나고 한참 후였어요. 그 양반이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그 말 한마디였어요.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그 말만. 충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들었어요. 원망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해요. 하지만 그 원망이 삶을 다 잡아먹게 두진 않았어요. 그이가 살아 있었으니까 그걸로 살았어요. 이재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례는 그날 퇴직서를 냈다. 더 이상 이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녀가 짐을 챙겨 나가는 날 이재연은 1층 로비에 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순례는 그를 지나쳐 문 밖으로 나갔다. 햇살이 쏟아졌다. 순례는 멈추지 않았다. 걸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녀는 37년 만에 처음으로 가볍게 걸었다.
사랑했기에 잃었고 잃었기에 살았고 살았기에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가장 긴 이별은 가장 오래 품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을 끝내 놓아주는 일이라는 것을.